안녕하십니까. 생체재료개발센터 김강민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혜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위한 4차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강연을 맡아주신 C2컴퍼니의 박범수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C2의 박범수라고 합니다. 이번 2시간 동안은 제가 중국 인증, 곧 NMPA 인허가 취득 과정이라든가 중국 인증 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인증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관심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인증 중에 하나가 중국 인증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신뢰를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때 기분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안도 틀렸을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또 왜 못하냐 하면은 법이 워낙 강화되고 또 아주 큰 금액의 신청 비용을 받다 보니까 100%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신청이라든가 진행하는 게 무리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도 중국 인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예전같이 어렵거나 무리수를 두는 인증이 아니구나. 그거를 첫 번째 느끼게 되실 거고, 두 번째로 이 정도 비용이 할 것 같으면은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인증 시작할 거고요. 자, 총 교재를 보면은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눠놨는데, 제가 하는 2시간은 첫 번째는 의료기기 감독 관리 개요, 곧 일반적인 중국 NMPA 법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수입 의료기기, 곧 우리 한국에서 수출할 때 중국 현지에서 실제 진행하는 인허가 실무, 그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3번, 4번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라든가 사후관리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나오는 게 의료기기 감독관리 개요. 이게 뭐냐? 우리 한국에도 의료기기법이 있듯이 중국에서도 의료기기법에 맞는 게 의료기기 감독관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KFDA에서 MFDS로 바뀐 것처럼 중국도 CFDA에서 NMPA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도 많은 교재라든가 사회에서는 CFDA 또는 SFDA를 중국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18년도부터는 NMPA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곧 우리 한국의 식약처가 NMPA다. 그리고 중국 인증은 NMPA 인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MPA 조직을 보면은 이게 2018년도 9월 1일부로 시행된 조직이고요. 이때 처음으로 의료기기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2개의 부서가 생기죠. 그래서 의료기기 등록관리사, 의료기기 감독관리사 2개의 전문 부서가 생기고, 그 밑에 여러 처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의료기기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등록관리사가 뭐냐? 말 그대로 의료기기 품목을 분류한다거나, 그리고 등록을 관리한다거나, 임상이라든가 그 제품에 대한 승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의료기기 등록관리사고, 의료기기 감독관리사가 뭐냐? 곧
품질, 제조라든가 유통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그리고 안전성 정보, 위에 사본 같은 거를 관리하고 위법을 체크하는 부서가 의료기기 감독관리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의료기기 감독관리 지원기관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행정업무 접수 서비스 및 신고고발센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식약처 오송에 가면 종합민원센터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곳을 우리가 접수 서비스 및 신고고발센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예전에 불광동에 있을 때 또는 오송에 처음에 있을 때 민원 서류를 이렇게 통해서 접수받던 때가 있었죠. 중국도 그 때가 있었다는 거죠. 2016년도 5월부터 2018년, 2019년도까지는 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하나하나 접수받아가지고 요건 확인을 해서 요건에 만족하면 접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그런 곳을 하던 곳이 접수 서비스 및 신고 고발 센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지금은 정확하게는 2019년도 6월부터인가 그렇게 아마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 전자민원 신청하는 것처럼 중국도 2019년도부터 전자민원을 받으면서 요 기간은 말 그대로 이제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민원들을 접수받고 해결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류 접수는 받지 않는다. 중국도 동일하게 전자민원으로만 회원 가입해서 등록하고 전자민원으로만 관리를 하고자 한다. 자, 그리고 감독관리 지원기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 제일 위에 국무원이 있고 그 밑에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NMPA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감독검역부, 국가건강가족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우리 한국 업체들이 부딪혀야 하는 곳은 제일 밑에 중간에 CMDE라는 곳이죠. 그래서 의료기기 기술평가센터, 곧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기관, 의료기기 심사부를 얘기하는 게 이 CMDE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중국 NMPA를 신청을 했다, 보안이 나왔다. 그 보안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미팅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 CMDE 기술 문서 심사관에게 미팅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 기관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CMDSA는 표준관리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CFDI는 감독심사센터, 공장심사라든가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조직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자, 그러니까 RA를 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 전문을 그대로 일단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좀 해드리죠.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국무령 0으로 나온 첫 번째 법률이고 최상위 법률이에요. 우리 한국의 동급의 법률이 뭐냐? 의료기기법.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의료기기법 밑에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있듯이 중국도 감독관리 조례 밑에 등록관리 방법, 라벨관리 방법, 생산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법규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 체계를 보면은 우리 한국이랑 중국이랑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 동일한 프로세스 조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은 몇 가지 틀린 거 말고는 거의 또 흡사하세요. 그래서 꼭 RA를 전문적으로 하신다거나 인허가 하시는 분들은 법규, 협동조합이라든가 정보원 아니면 기타 저희 회사 같은 데서 보면 법규 전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법규 전문을 꼭 읽고 숙지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제1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민 건강 및 생명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규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 항상 제1조에 나와 있는 문구들이죠. 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근데 특히 중국은 자국민 보호가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야,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자국민 보호의 색깔이 강하구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은 수입이라든가 제조, 신청 비용이 동일하죠. 하지만 중국은 국내에서 신청하는 비용은 10분의 1 정도 수준.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용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 임상 같은 것도 조금 더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국민 대상으로 임상한 것들만 인정해주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낮았지만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감독관리 조례가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법이다 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세부적으로 등록관리 방법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 안에서는 절차, 등급, 구분, 명명 하는 방법들이 상세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명서 라벨, 생산, 영업, 사용, 회수 그래서 이런 법률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 수시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수시로 공고안이라든가 지침 같은 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의료기기법 안에 그래서 2014년 6월 1일부터 강제로 시행을 하는 법률이고 이 법률 안에서는 1등급 의료기기 신고 그리고 기업의 관리 방안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심사 진행 가능성 그리고 등록증의 유효기간 그리고 수출입 검사 광고 감독 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두 번째 수입 의료기기 품질심사 진행 가능성을 열어놨더라는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은 제조사 심사라 그래서 현지 제조국의 제조사에 가서 심사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해놨죠. 의무적으로. 하지만 중국은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서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현장 확인 없이 등록증을 내주고 인증을 끝내는 그런 상황인데 요 감독관리 조례 13조 항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확인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간주할 때 간주될 시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놨다는 거죠. 곧 언제든지 중국에서는
중국 조직 안에서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면은 우리 한국처럼 현지 GMP 심사, 현지 확인 심사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법 바뀌고 나가지고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확인 심사를 하는 기간은 못 받고 특수한 게 한 업체 정도는 허가 전에 현장 심사, 현장 평가를 나왔던 경우는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예전에는 아마 예전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효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4년. 근데 5년으로 2014년도부터는 바뀌었고 현재도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게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5년이고 최소 6개월 안에 신청한 것만 접수를 받는 거죠. 중국 현지에서는. 그러면 과연 갱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왜? 시험 검사도 다시 해야 되고 문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공증도 받아야 되고 준비할 게 워낙 많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이 되는 해부터는 갱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더라. 항상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도 유효기간이 5년으로 바뀌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로선 유효기간을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도 5년으로 지금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되는 시점 2014년, 2015년이 되면은 우리 한국도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필드에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돼야지 되는 상황으로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국에서 가장 특수성이라 그러죠. 임상시험 면제 요구. 중국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법규에. 1등급은 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2등급, 3등급은 임상. 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임상해야 되는 품목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7조에 임상시험을 다 해야 하지만 면제 가능한 경우도 있다. 3가지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작용 원리라든가 부작용 등 기록이 없다라면 2번째 안유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더라면 안전성 유효성 3번째 동정 의료기기보다 우리 데이터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임상을 면제할 수도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밑에다 하이라이트를 법률에다 쳐놓고 한 게 임상 면제 품목을 확인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2년에 한 번 전체의 품목 리스트 중에 이 품목은 임상 면제야 라고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해주고 이 면제되는 품목만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내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중국 의료기기를 진행할 때 우리 제품이 임상 대상이야 아니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요 최근에도 많이 문의가 좀 들어오세요. 쉬운 예로 얼마 전에 들어왔던 게 이제 전기 매트.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개인용 온열기죠. 예. 일정 온도를 통해서 통증 완화에 쓰는 개인용 온열기인데 이 제품을 중국에 의료기기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견적을 내주십시오.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승온 담요해가지고 환자의 저체온을 내려가게끔 막아주는 담요, 플렉시블한 담요라든가 일정 온도만 되는 거. 그래서 전문 병원용은 임상 면제 품목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데 개인용 온열기는 면제 품목 안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런 제품들은 야 누가 봐도 한국에서도 2등급이고 어렵지 않은데 중국은 임상을 해야 되네? 그런 상황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는 면제 품목 리스트에 얻게 되면은 임상을 해야 되는 거를 전제로 안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게 중국 인증의 그런 면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리스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해당하는 제품이 임상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뭐 통용명칭 사용은 이렇게 해라, 수출입은 이렇게 해라, 관리감독은 이렇게 해라.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법 수준에 준해서 감독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 이 조례 안에는 또 생산 판매 기업이라든가 사용 기관의 책임에 대한 강화, 법적으로 어떻게 준수를 못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리고 의료기기법의 정의 같은 것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를 보면은 국무원령으로 제680호에 정해서 나와 있는 거고, 특징으로 보면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간, 기존의 CFDA 당시에서는 그냥 자질을 갖춘 자질 인증이라 그러죠. 그냥 임상시험 기관에서 실시하면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임상시험 기간은 신고관리 제도로 변경한 거죠. 그래서 임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 몇 개 병동 이상의 몇 케이스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신고관리 제도로 변경을 좀 해놔서 아무나 임상을 못하게끔 좀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사용 단계, 그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계에서 시료를 무작위 채취해서 회수 검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넣어놨고, 그리고 임상 시험에 대해서 감독 강화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걸 넣어놨고 해서 계속해서 법규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공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관리 조례 내용을 보면은 의료기기 허가 소유권자에 대한 제도도 만들어놨고, 심사 승인 절차, 감독관리, 그래서 계속 근거 개혁안을 내놓고 있고, 저희가 요즘 많이 강의하는 게 이제 변경 내용만 가지고도 강의를 하더라도 한참 걸릴 수밖에 없게끔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중국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신청할 때 신청비 제도가 생겼죠. 그러면서 2등급 신청할 때는 3,500만 원, 3등급은 5천만 원, 쉽게. 지금은 위안화가 더 올라가지고 이제 4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워낙 비싼 그 신청비를 받다 보니까 리커탕 총리 있을 때 그러면 시험비만큼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비를 안 받고 지정기관에서 시험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모든 전 세계 인허가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동시에 몰려가지고 우리 거 먼저 해줘. 폭주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정체되다가 결국은 항의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그럼 다시 비용을 받고 진행할 수 있게끔 더 풀어놓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저것 많이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중국이더라. 자, 이제 감독관리 조례 그 이하 등록관리 방법, 곧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라.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의료기기법, 체진단기법을 별도로 나눠놨지만 중국에서는 4, 5, 5 같은 법률 안에서 내용만 바꿔서 그렇게 현재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자,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료기기 제품명. 잠깐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총칙, 기본 요구, 제품 기술 요구 및 등록 검사, 그리고 임상 평가, 제품 등록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은 제품 기술 요구서, 등록 검사 하는 방법, 임상 평가하는 방법, 등록하는 방법, 변경할 때, 그리고 연장 등록할 때, 그리고 제품 신고할 때, 그 실무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률은 등록관리 방법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관리 방법을 보면은 똑같이 2014년 10월 1일 날 발효가 됐고, 요 틀에 준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고 계속 문서라든가 실무 업무 절차는 요 틀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뒤에 가서 이제 보면은 어떤 내용들, 이제 기타 법률을 보면 설명서라든가 라벨 관리,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의료기기 설명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해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설명서 작성할 때 이렇게 해라, 라벨 작성할 때는 이런 요건들을 꼭 기입해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법률에 준해서 그런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기 설명서에는 14가지 항목을 정확히 기입을 해놨어요. 요 14가지 항목만큼은 설명서에 꼭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제품 명칭, 형명, 제품 기술 요구에 대한 일련 번호, 그리고 설명서 작성일, 수정일, 그리고 재개정 번호가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명시해라. 그래서 14가지 항목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설명서를 좀 작성하셔야 되고, 의료기기 라벨도 정확히 11가지 항목을 정확히 지정해 놓고 그게 꼭 들어갈 수 있게끔, 만에 하나 제품이 적어가지고 라벨에 11가지 항목을 다 적지 못할 때는 기본적인 제품명, 규격, 제조 연월일 정도만 적고 나머지는 사용 설명서에서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의료기기 사용 설명서 라벨 관리 규정 안에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더라. 그리고 의료기기 분류 규칙, 우리 한국도 의료기기 품목 분류 및 등급에 관한 법률에 준해 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다 나눠놓고 등급 번호별로 등급 사용 목적 다 해놓은 것처럼 중국도 그런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 분류 규칙을 보면은 위험 정도에 따라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중국은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 한국은 4단계로 분류해놨지만 중국은 3단계로. 그래서 등급이라고 예제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는 1류, 2류, 3류라고 명칭을 하면서 구분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기 분류 목록이라든가 신의료기기 관리 등급 제도 등급을 제정하고 지도하고 있고, 의료기기 용어를 정해주고 있고, 분류 판정 그러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체외 진단 기기는 예외로 한다. 예전에 체외 진단 기기 분류 번호 68쪽을 나눠놓은 거, 그걸 아직까지 체외 진단 쪽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중국 의료기기 분류 규칙을 보면은 구조 형식에 따라 가지고 체액, 수송기기, 뭐 침습기기, 삽입기기, 피임기기 뭐 등등 이렇게 나눠지고 또 접촉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일시, 단기, 장기 그렇게 나눠서 우리 자기네들은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사용은 똑같죠. 우리 한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24시간 미만을 사용하는 것들은 다 일시 사용 기기이다. 단기 사용은 24시간보다는 많고 30일보다는 작은 것들. 장기 사용은 30일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장기 사용 의료기기로 보겠다. 그래서 기준을 나눌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품목을 분류해 놨다라는 게 중국 의료기기 품목 분류에 대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체 접촉에 따라서 보면은 경미한 손상에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도 손상, 심각한 손상. 여기서 특이할 점을 보면은 일단 손상된 접촉 의료기기 중에서는 1등급은 없다는 거죠. 무조건 2등급 이상이더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질문을 하세요. 한국에서는 1등급인데 왜 중국에서는 2등급이냐? 당연히 국가마다 분류하는 규칙이 틀리고 품목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등급도 틀려질 수가 있더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중국에 나가고자 한다 그러면 중국 법률에 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접촉 기기는 무원이냐 유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이렇게 하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더라. 자, 지금 나와 있는 의료기기 분류 목록을 잘 봐주셔야 돼요. 현재 적용하는 품목 분류 제품 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22개의 품목 군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이렇게 품목 분류를 22개로 현재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2018년도 8월부터 시행이 된 거고, 그래서 1등급이 1157개, 2등급이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6609개로 확대해서 일단 재편을 해놨어요. 그래서 총 한 6000개 품목을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등급을 나눠놨죠. 아직까지 우리 한국보다는 많이 적어요. 우리 한국은 2만 가지 이상을 품목을 나눠놓고 구분을 해놨지만은, 그래서 어디에 본인들 제품이 속하는지 등급이 어떤 건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품목 분류가 애매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더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18년도 이전에 품목을 분류했던 방법. 그때 품목 분류 법적 규격 넘버가 6801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6801부터 해서 6877까지 해서 43개의 제품군을 나눠놓고 품목을 분류했었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많은 품목을 다 담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의 품목 분류 방법이 나온 거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관리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시간이 더 된다 그러면 실제 의료기기 품목 분류표라든가 임상 면제 분류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만에 하나 시간이 안 되고 할 때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여기 센터가 됐든지 저희 회사가 됐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이 표가 현재의 분류표고 앞에 목록 번호가 대분류, 중간에 순번이 중분류, 그리고 뒤에 소분류 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번호가 5가지가 짜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70304 하면 체온 측정 설비구나, 전자 체온계 2등급이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에 이제 품목 분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자, 체외 진단제의 등급별 분류 방법은 예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분류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예전 분류 방법 그대로 3등급, 2등급, 1등급 그렇게 해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고요. 자, 잘 보셔야 될 게 품목 분류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공식적인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품목 분류 방법들이 계속 나오듯이 요 최근에 중국도 제품의 품목 분류가 다시 이루어져서 공시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2020년도 3월에 나온 걸 보니까 555개의 품목이 새롭게 분류가 되었더라. 2등급이 몇 개, 3등급이 몇 개, 1등급이 몇 개 해서 품목이 새롭게 분류돼서 공시되어 있다. 이런 계속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계속 관리하고 검토해야지만 RA라든가 인허가할 때 조금 더 유용하더라. 자, 그리고 품목 분류 말고 이제 기타 법률들을 보면은 의료기기 통영 명명 규칙 법률이 또 있죠. 이것도 2016년도 4월부터 시행된 법률이고 말 그대로 이 법률 의료기기 명칭을 어떻게 할래? 우리는 의료기기 명칭 이렇게 하자라고 한 법규죠. 그래서 이 법규를 만든 근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할 것 같은데 국제의료기기 명명체계, 그 GMDM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도 만들었고 중국도 그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은 무조건 중국이니까 중문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CFDA나 뭐 SFDA 당시 오래전에는 뭐 한국 업체 이름도 그대로 뭐 영어로 들어가고 제품명도 영어로 들어가고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업 명도 그리고 제품명도 다 중문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회사 이름도 중문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 포함하면 안 되는 내용들, 그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사 제품의 사용 목적이라든가 공통적 기술을 채택한 동종 의료기기에 대한 통용 명칭을 사용하게끔 해놨고, 자, 그리고 통용 명칭으로는 상표 등록은 불가하더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체외 진단기는 예외로 하고 있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법규 하는데 이제 보면은 표준 관리 방법.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중국 현지에서 표준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법규가 나온 거고, 이제 표준의 유형을 보면 1순위가 GB, 중국 국가의 표준이고 2순위가 YY, 중국 산업에 대한 표준이고, 그래서 국가 표준 다음에 이제 산업 표준으로 나와서 이제 하는 거고, 등록 신고 업무에서 표준을 적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등록 혹은 신고 시 제품 기술 요구 사항에 생산 출고된 제품은 강제성 표준 및 제품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식약처 고시라든가 기준 규격이 있으면 그거에
부합해서 제품 시험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일단 법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명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감독 관리 조례, 그 의료기기법, 그리고 두 번째 등록 관리 방법,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법 시행령, 그 두 가지만큼은 꼭 읽고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인허가 진행하면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거는 어떻게 협의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어떨 때는 단순 변경 대상이더라, 어떨 때는 허가 변경 대상이더라,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줘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허가 진행할 때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상 면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인허가를 진행할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이 진짜 의료기기인지 첫 번째 보시고, 의료기기라면 등급이 몇 등급짜리인지, 그리고 품목 분류 명칭이라든가 분류명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임상 면제 품목이 정확하게 지정돼서 공시되어 있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에 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신청 비용은 얼마인지,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의 등록 관리 방법에 나와 있는 법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 어디에 속하는지, 왜? 품목이 많이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때는 뭐 전문가 자문을 구하다든지 협회라든가 정보원 식약처의 자문을 구하다든지, 아니면 기존 우리랑 동일한 제품들이 등록을 어떻게 해놨는지, 요즘 사이트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명만 영문으로 치더라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한국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은 될 거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3등급 우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목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1시간 동안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때는 실제 우리 한국 제품들이 중국에 나갈 때 인허가 실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상세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뭐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2교시 중국 인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교시에 들어가는 강의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 의료기기,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실무 교육이 되는 거고, 핵심 내용들이 아마 이번 시간에 대부분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의료기기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나이프라든가 뭐 클립이라든가 간단한 우리 한국의 1등급 의료기기들 대부분이 아마 중국에서도 1등급 의료기기로 생각이 들고, 이제 일부 이제 한국에서는 의료기기이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의료기기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2등급이지만 중국에서는 1등급 의료기기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1등급 의료기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중국 경내, 중국 안에서 제조하는 것들은 지방청에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해주고,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입 의료기기가 되겠죠.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 그 세 곳의 경우도 수입 의료기기로 봐서, 이런 수입 의료기기는 1등급이라도 NMPA 본청, 북경에 있는 본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실제 많은 1등급 업체들도 본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초에 신고하거나 변경 내용을 신고할 때 NMPA 본청에다가 해야 한다. 1등급은 유효기간이 없다. 아까 유효기간 5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2등급, 3등급에 한해서만 5년인 거고, 그래서 1등급 한 번 신고를 해놓고 나서 변경 내용이 없으면 계속 신고 상태로 존재하더라. 그 내용을 담고 있더라. 실제 1등급 업체들은 한국에 많이 있고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행정 서류 같은 게 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 요구하는 서류만 이상 없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1등급은 신고증 한 장짜리 신고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1등급은 유효기간도 없지만은 신청 비용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번역할 때 번역비라든가 공증할 때 공증비,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을 썼을 때 전문가 비용, 그 정도의 비용만 들고 신청 비용은 별도로 없더라. 자, 이제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는 어떠냐? 중국 경내, 한자를 보면 옆에 있는 게 준자죠, 준자. 그래서 중국 경내의 2등급, 3등급이라든가 곧 제조 2등급, 3등급 수입 의료기기, 우리 한국의 경우죠. 그 진짜를 써서 수입 의료기기, 그리고 홍콩, 마카오, 대만 그 세 곳 2등급, 3등급 의료기기들은 모두 NMPA 본청에서 심사를 한다. 2018년도 전에는 중국 경내 의료기기들 제조하는 업체들도 지방청에서 했기 때문에 와, 중국은 허가가 되게 빨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냥 가서 제조를 하면 이렇게 한 달 안에 나온다더라, 그런 얘기들도 실제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 본청에서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심사를 좀 강화해서 무조건 본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 신규로 할 때라든가 연장 등록, 변경, 재발급할 때 NMPA 본청에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2, 3등급 의료기기는 유효기간이 5년이더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잘 보실 게,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 의료기기가 되는 거고, 할 때 유효기간이 5년이고 신청비가 얼마? 21만
900 RMB. 지금은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서 뭐 이제 뭐 180원, 190원 뭐 그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3,700, 3,800만 원 정도가 신청비죠, 신청비. FDA 2등급이 12,500불. 우리 한국의 2등급 뭐 심사비 다 해서 하면은 한 160만 원. 그 정도. 이에 비하면은 상당한 거죠.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신청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용을 납부하고 나서 자신이 없어 돌려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은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해 놓고 5일 이내에 청구서를 받으면 결제해야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30일이고 이제 비용 납부하는 순간부터 심사 일정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움직이셔야 되고 3등급 의료기기는 어때요? 30만 8,800 RMB 그러면 5천만 원이 넘는 거죠. 5,500만 원 정도. 그래서 신청비만 보더라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진행 결정 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업체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가 5천 곳이 넘고 C 같은 거나 FDA 인증 같은 거를 보면은 500개사에서 막 700개사 정도가 있는데 중국은 인증 획득 업체가 100개를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또 얼마 전에는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업체에서 한번 상담이 와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하니까 임플란트는 어버트먼트도 마찬가지고 픽스처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임상시험 대상이라는 거예요. 현지인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예상 견적이 약 20억에 기간은 4년 정도가 소요되더라. 할 수 있겠냐? 그걸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허가 진행 시 사전에 준비된 상황을 보면은 중국 인증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요 교재에는 대리점 AS 업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중국에서 수입할 업체가 있겠느냐? 자, 수입할 업체도 없어도 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AS 대리인이 있느냐? 왜? 인허가를 관리해주고 왜 허가권은 그 AS 업체 대리인한테 허가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어떤 AS 대리인을 둘 거냐? 그거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의 수입업자를 대리인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수입업자를 대리인으로 두다 보니까 그 업자가 허가 받아놓고 하니까 판매도 부진해 관리도 안 돼. 그러면 중국에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대리인이 무리한 걸 요구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변경이 협조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FDA나 CE처럼 법적 대리인을 두게 되는 거죠. 인허가권만 관리해. 판매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즘은 추세는 AS 대리인을 무조건 한 곳을 둬야 되는데 법적 대리 기간을 두고 판매는 제조업체에서
협조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S 업체 대리인을 무조건 선정을 하셔야 되고, 이 AS 업체 대리인은 등급에 따라 가지고 관리 조건이 틀려요.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같은 경우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창고, 시설, 환경 다 갖춰지고 ERP 시스템 다 갖춰진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찾기는 쉽진 않겠죠. 하지만 또 이것만 업으로 하는 중국 현지라든가 한국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대리인도 있어요. 그러면 기술 요구서 TR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CFDA 당시에는 표준 문서라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테크니컬 파일 해가지고 그냥 T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요구서, 그러니까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에서 기술 요구서.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우리 문서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줘 라고 틀을 만들어준 문서가 TR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요구서,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 해서 TR. 그리고 형식 시험 검사를 하셔야 되고, 1등급은 시험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외부 기관에 맡긴 성적서를 내도 돼요. 하지만 1등급도 시험 검사에 대한 에비던스는 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2등급, 3등급은 강제로 중국 규격에 맞는 시험 검사 자료를 해서 내야 되고, 그리고 등급에 상관없이 중국은 임상 평가 자료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1등급, 2등급, 3등급 모두. 단 임상 평가 자료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더라. 그 동등 품목을 비교하고 사용 목적이라든가 작용 원리를 비교하고 성능값을 비교해주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임상 평가 자료는 기본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1등급은 신고를 신청하면 되고 2, 3등급은 등록제로 신청하시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 절차라든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적어놨었고요. 여기서 대리점이라고 명칭을 썼는데 이제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안 쓰죠. 저희가 AS 대리인, 영내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이 대리점은 AS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고, AS 대리인에 대한 조건, 곧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법적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 AS 대리인은 등록관리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중국 현지 내에 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법적인.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문제가 터졌다? 제일 먼저 접수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AS 대리인, 영내 대리인이라고 한다.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조건에 따른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법이 또 강화돼서 2018년도 8월에는 AS 대리인 관리 방법 강화 법률이 발표하고, 거기에서 ERP를 갖춰라, 이런 전산 시스템을, 시설은 이렇게 갖춰라, 인원은 최소 이런 사람들로 갖춰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법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AS 대리인은 판매업체를 둘지 아니면 중국 지사를 할지 아니면 법적 책임자가 할 수 있게끔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더라.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막 이제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AS 대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 지사가 있거나 컨트롤 가능한 AS 대리인이 있으면 그런 대리인을 쓰시고 법적인 역할만 부여를 하시고 판매는 자율적으로 하되 그분 AS 대리인을 통해서 실적이라든가 관리 사항만 공유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드리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면 사전 준비 사항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품 분류를 명확하게 확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기 분류 목록을 보시고 우리 제품이 등급이 뭔지, 분류 번호는 뭔지, 명칭은 뭔지 만에 하나 분류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주세요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로 유사 제품, 동등 제품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찾아서 똑같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의료기기 표준관리센터에 자료 제출 후에 확정을 받아라. 그렇게 되고 법규에는 어떻게 3등급으로 신청해놓으면 검토하면서 확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맞지가 않죠. 예.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표준관리센터에 자료를 또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답을 기다린다거나 3등급에 준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놓고 그때 분류를 그렇게 하는 업체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첫 시작하실 때는 최신 2018년도 8월에 발행한 의료기기 분류 체계를 먼저 충분히 읽고 거기서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시고, 그 다음에 명칭,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기업명, 제품명을 중문으로 변경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할지 아니면 의미를 부여할지 해서 중국어로 된 회사명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법이 나온 거는 2019년도 1월 1일 강제 적용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식약청이라든가 관련 조합이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많이 공지가 돼서 이제 많은 업체들은 알고 있는 사항일 거고요. 그리고 1등급 여부, 1등급 의료기기 목록을 참조하고 해당 제품 1등급 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을 준비하셔야 되고. 근데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데 또 중국에서는 의료기기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무조건 중국에 등록할 때는 한국의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는 제품들, 그래서 의료기기 신고증이라든가 허가증, 등록증,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FSC를 발행해서 수출 전용이 아닌 FSC를 발행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중국에서는 의료기기이다 하는 것들은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의료기기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마다 법규, 체계라든가 행정 처리 절차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제 기술 요구서,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증이건 이 기술 요구서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렵죠. 국내에서도 기술 문서 통과만 되면 인증이라든가 허가받는 게 어렵지 않듯이 얘도 동일하게 기술 요구서 작성. 자, 수입 의료기기 경우 원산지 판매 허가증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뭐예요? 원산지 판매, 제조 허가증이나 제조 인증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국에 제조 허가증이라든가 제조 인증서가 없이는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한국의 허가증이랑 중국의 허가증이랑 기술 요구서, 만드는 기술 요구서랑 내용이 조금 틀려도 됩니까? 라고. 근데 어떤 컨설턴트들은 또 얘기를 해요.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다. 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전자의료기기라든가 보면은 한국에서는 알람을 칠하는 컬러, 그리고 스위치 코드, 중국이랑 우리랑 전격 전원이라든가 코드도 틀리고. 근데 어떻게 중국 허가할 때 한국 거 전원 코드를 그대로 들어가고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도 그건 모르겠고요. 법규에는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허가증을 기본으로 하니까 무조건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인증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 허가증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규격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변형하셔야 되고 시험 검사하셔야 되고 기술 요구서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허가증은 이 제품이 한국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구나 참조할 수 있는 확인 서류일 뿐이지 내용까지 똑같더라, 그건 절대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패하시는 회사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 안내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중국은 무조건 중국 내 법규를 준수하는 걸 일 원칙으로 해요. 한국도 시각적 고시, 시각처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듯이, 그래서 중국 의료기기 표준이라든가 기술심사 지도 원칙을 좀 강조하고 있고, 당연한 거겠죠. 원문, 중국어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보면 한국어로 된 사용 설명서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서 사용 설명서를 공증받아서 같이 제출한다는 거죠. 왜? 나중에 틀려지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변경되고 있는지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등록 형식 검사의 근거 자료가 되고 필요하고, 의료기기 기술심사 주요 심사 대상 자료가 된다. 그래서 기술 요구서에서는 이런 원칙에 준해서 기술 요구서를 준비해 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료기기 등록 검사. 자, 의료기기 기술 요구에 따라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거죠. 중국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시험서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제 기술 요구서를 만들어 놓고 시험서 가서 우리 시험 해줘. 그리고 청구서 받고 접수증 받고 기다리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와서 해주고 성적서가 나와주면 좋은데, 뭔 사유도 많고 이유도 많고, 우리 한국에서 문제 없었던 게 중국 가면 계속 페일에 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중국처럼 시험을 진짜 FM대로 하는, 그리고 중국처럼 철저하게 하는 국가를 사실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정말 FM대로 잘하는구나.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PCB 패턴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몇 미리 띄어라, 연면거리 뭐 안면거리 다 있는데 사실 그렇게 패턴을 캘리퍼스 가지고 하나하나 재거나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눈으로 봐서 얼핏 맞으면 통과돼. 중국은 그거를 다 하나하나 측정하고 캘리퍼스 해서 데이터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미처 한국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하고 중국 기관에 접근을 하셔야 돼. 그리고 한국 같으면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디버깅도 해주고 대응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중국 현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런 역할들을 해줄 사람들이 중국 현지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바로 가서 확인하고 이걸 계산할 때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포딩 역할, 현지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접수 받고 다시 한국의 제조사를 보내서 한국의 제조사에서 의견 받고 가면은 그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처음부터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연되고 잊어버리고 묻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동일하게 중국 인증도 한국 인증처럼 빨리빨리 대응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1등급 제품들은 시험을 안 해도 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등급 제품들도 에비던스는 있어야 된다. 단 자체적으로 성능평가한 데이터가 됐건 아니면 외부 기관의 데이터가 됐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흔한 예로 그러니까 천자침이라든가 아니면 흔한 예로 혀를 누르는 혀 누르개 같은 거를 중국에 이제 1등급이니까 하는데 인체에 들어오는 거니까 안전함을 입증해 주세요라는 보안이 나왔죠. 그게 생체 적합성을 하라는 거야. 뭐야? 그건 재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걸 입증할, 예전에 다른 데서 했던 생체 적합성 자료가 됐건 아니면 이 물질의 용출 시험을 해서 이상이 없건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 다오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어떠한 경우라도 성적서라든가 안전성만 입증되면 오케이 해주겠다라는 게 1등급인 거고, 2등급, 3등급은 현지에서 FM대로 중국 규격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중국 내 의료기 검사센터에 위탁해서 시험할 수도 있더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은 지정한 시험소가 11개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11곳 말고 위탁 등록된 시험소에 비용을 내고 시험한 것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랑 한국이랑은 많이 틀린 게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한국은 아직까지 생체적합성 시험을 GLP 기간 아니면 안 되지만 중국은 논 GLP도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전자의료기기인 경우에는 한국은 무조건 3판, 3.1판 해야 되지만 중국은 아직도 2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그게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품도 틀려져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도 틀려져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여태까지 해본 바로는 중국의 전자파 시험은 한국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왜? 중국은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배워 나가고 FM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자, 이제 시험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기술 문서, 기술 요구서라든가 초안 작성하고 검사 협의서, 시험 검사 기관에 가가지고 시험 신청하고 상담하고, 그러고 청구서 받아가지고 결제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료를 중문으로 된 라벨 붙이고 해서 시료를 보내고, 그래서 그쪽 현지 시험소에다가 시료를 갖다 주고 설치하고 검사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그리고 시험 검사 후에 다시 반환 받아 가지고 정리하시고. 일반적으로 시험하는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일반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도 현지지만은 한국처럼 시험소 왔다 갔다 하면서 즉각 대응을 해주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1년 반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른 연출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서도 수입 의료기기들을 시험검사소에 맡겨서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현지 제조국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 하는데 거기서 피드백이 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똑같이 대응하는 게 오래 걸리듯이. 그래서
국가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다 동일한 문제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가장 애를 먹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제 중국은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임상평가 자료라는 게. 곧 3등급, 4등급 옛날에 스테드 할 때 지금은 스테드도 이제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임상평가 자료를 만들 일이 거의 없죠. CE 할 때. 그때 이제 필수적으로 CE는 워낙 까다로우니까. 근데 중국은 1등급이건 2등급이건 3등급이건 다 임상평가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그 틀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용품에 따라서 전자의료기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 틀 네모칸을 채워주면은 임상평가 자료가 되더라. 그래서 꼭 진행할 때 임상평가에 대한 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시더라. 중국 경내에 판매하는 모든 의료기기 판매 허가 진행 시 임상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확히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임상평가 자료에는 임상시험 보고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임상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임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떠냐? 작동 구조, 원리가 명확하고 설계가 정형화되고 생산 공정이 성숙되고 그럴 경우에는 면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임상평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면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동품종 의료기기와 비교해서 임상시험 혹은 임상경험 데이터 분석평가가 될 경우에 면제할 수도 있다. 면제 조건을 세 가지로 달아놓고 그 밑에다 하이라이트 쳐놓고 임상 면제 의료기기는 수시로 발표하겠다. 참조해라. 왜? 중국은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을 항상 확인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임상평가 자료를 보면은 임상 면제 목록에 포함되면은 임상시험은 면제해도 된다. 임상시험을 면제하라는 거지 평가를 면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평가는 누구나 다 모든 품목에 대해 다 하는 거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만 면제를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임상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중국 현지 내 임상시험 혹은 중국 내 시판된 동품종 의료기기와 임상 비교 혹은 중국 내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 수입 의료기기 원산지 임상시험 수용 조건을 확인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중국 현지에서 임상한 거 아니면은 아예 평가 자체도 안 해줬어요. 하지만 2018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이게 너무 무리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임상시험, 허가용 임상시험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경우는 검토해서 부합하면 오케이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임상 조건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한 번에 오케이 해주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고 약간의 보완으로 추가 시험 정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절차를 한번 보면은 자, 기본 자료를 번역해서 준비하고 임상 자료를 작성한다. CRF 임상 케이스 폼 말 그대로 임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임상 시험 기간 기준은 뭘로 할지 그래서 임상 방안 우리가 얘기하는 임상 시험 계획서 작성을 하고 수정을 하고 윤리위원회 IRB 심사 승인을 거치고 그리고 꼭
임상 시험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신고해서 승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필드에서 뭐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성능을 보기 위한 그런 임상이 아니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하는 기간에 신고해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승인 난 대로만 임상을 하십시오 하고 완료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임상할 때는 계획서 내면은 30일 안에 심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듯이 중국도 임상시험 계획서를 내면 40일, 평가하는데 40일 걸려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때서부터 심사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올 때 임상시험 할 때 임상시험 방안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3일 접수기간이 걸리고 심사평가하는데 40일 승인하는데 20일 정도가 소요되더라. 그렇게 해서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해놓고 있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임상시험 승인 대상이다라고 이제 명칭을 해놓은 거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임상평가 기술지도 원칙을 좀 보면은 자 2, 3등급 의료기기 등록 신청 시 임상평가 업무에 적용하는 법규고 이제 비교 대상 제품과 동등성 입증이 불가 시 기타 요구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임상평가 기술지도 원칙이라는 법규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체해 진단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다 임상을 할 때는 임상평가 기술지도 원칙이라는 법규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임상시험 방안이라든가 자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임상시험 품질관리 규범 해가지고 2016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 방안, 그리고 실시, 감독심사, 확인, 심사, 데이터, 기록, 분석, 종합, 보고서 작성 등 임상시험 전 과정에 대한 규범을 명시하고 있더라. 요 규범 안에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이랑 틀린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할 때 유효율이라든가 통계적인 데이터가 크게 이상이 없으면 단일 임상을 인정해주고끔 되어 있고 많이 단일 임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법규로만 보면은 2등급은 2개 병원 이상에서 200케이스 이상의 임상을 한 실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3개 병원 이상에서 1000케이스 이상의 실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우리 한국의 임상시험 법규라든가 중국의 임상시험 법규는 거의 동일한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피시험자 모집이라든가 대상 수 그 정도 빼고는 임상에 대한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고 법규도 동일했더라. 이제 실무적으로 나오죠. 1등급 의료기기 신고할 때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보니까 9가지 서류 정확히 명쾌하게 나와 있죠. 일단 신고표, 신청서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위험 분석 보고. 중국 규격 명호들은 YY0317.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위험관리 보고서. 그래서 최신 규격에 준한 위험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 기술 요구. 아까 얘기한 기술 요구서. 그리고 검사 보고서,
성적서도 괜찮고 에비던스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보고서. 그리고 임상 평가 자료. 그래서 임상 평가 자료는 한 장이나 두 장짜리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설명서, 라벨, 그리고 생산 회사에 대한 정보, 해외 증명 문건, 곧 허가증이라 FSC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적합성 인정서. 그 적합성 인정서는 우리가 서류 작성하는데 진실되고 문제가 없다라는 인증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래서 1등급에 대한 신고 자료는 명확하게 이렇게 9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2등급, 3등급 그리고 의료기기 체해진단기기에 대한 서류들이 나오죠. 1등급이랑 조금 더 틀려지는 게 이제 연구 자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성적서들. 꼭 안전에 대한 시험 규격들, 뭐 생체 적합성도 좋고, 전기 기계적 안전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밸리데이션도 좋고, 그런 성적서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추가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 제출할 때 안전성에 대한 첨부 자료들, 유효성에 대한 첨부 자료들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요구하고 있더라. 체외 진단 기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자료들은 거의 이 틀에서 동일하고 원문 플러스 중문으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이제 애를 먹고 생각 외로 고비용이 나오는 게 이제 번역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2등급, 3등급 서류를 준비한다 그러면 수천 페이지의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번역을 해야 돼요. 요 최근에는 품질 시스템 문서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절차서라든가 매뉴얼도 이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번역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번역비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2등급,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번역비로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외부 기관에 맡겼을 경우에 그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입의료기기 등록 신청 자료를 보면은 원산지 판매 허가증, 우리 한국의 인증서라든가 등록증, 그리고 허가증, 기술 서류 및 검사 보고서, 한국에서 했던 시험 성적서들, 그 중국 내 3등급 및 수입의료기기 등록심사 운영 규범에 준해 가지고 신규나 연장, 변경할 수 있고, 의료기기 표준에 부합해야 되고, 의료기기 제품 기술 심사 평가 지도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자, 우리 한국에서도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가 있듯이 중국에서도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mpa.gov.cn 들어가시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하게 파악이 되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투명하게 진행 중, 서류를 보냈으면 보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다 확인될 수 있게끔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처럼 뭐 꽌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관계를 통해서 뭐 일정을 땡겨줘 늦춰줘, 이제는 상상하기 힘들죠, 중국 현지 안에서. 근데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NMPA 본청 앞에 가면은 꽌시를 통해 가지고 이거 처리해 줄게 얼마 줘 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더라. 자, 의료기기 등록 접수 절차를 보면 행정 접수, 그리고 기술 심사 평가,
행정심사, 증서 발급 네 단계로 많이 나눠지죠. 그래서 행정 접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건을 보는 거예요. 요건.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대로 다 접수가 됐는지 그게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술심사 평가 기간으로 이관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은 60일, 3등급은 90일 심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가 다 끝났어. 그럼 행정심사. 그래서 진짜 이제 허가를 내줘도 되는지 이제 나머지 서류들만 확인하는 게 20일 정도. 그리고 증서 발급하는데 10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험 검사가 다 끝나서 서류가 준비됐다. 행정 접수가 할 수 있을 정도 됐다. 해서 끝날 때까지 보면 100일 전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기술심사 평가에서 대부분이 저희도 많이 해봤지만은 보안이 꼭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은 1년 12개월을 주고 1년 기간 안에 보안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면은 제출해라. 그 제출하고 나서부터 또 60일 안에 심사를 끝내주겠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행정 처리, 민원, 상황 그거는 오히려 우리 한국보다 더 명확하게 움직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작정 기다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뒤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3등급은 30만 8,800 RMB, 2등급은 21만 900 RMB, 변경할 때도 연장할 때도 이런 비용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2등급, 3등급. 근데 불합리하죠. 중국 경내에서는 7만 RMB, 8만 RMB 동일한 등급인데 그래서 제조 쪽에서는 좀 비용이 싸고 수입하는 업체들한테는 고정적으로 이 비용들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좀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벌써 7년, 8년이 돼 가는데 이 비용을 납부하고 하겠다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그래서 점차 NMPA를 신청하는 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업체들도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고 실제 저희를 통해서도 많은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신청하고 연장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 드렸고, 자 이제 기술 심사 절차를 보면은 이제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행정 접수를 이제 받아서 CMDA로 넘어가요. 이제 심사부죠. 우리 한국의 의료기기 심사부 넘어가면 기술심사평가부에서 1부는 뭐 유언의료기기, 2부는 무언의료기기 해가지고 다 심사부서들이 이제 나눠져 있겠죠. 거기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이 나오면 신청인한테 보안 공문을 2장짜리 보안 내용이 많으면 3장, 4장도 가겠죠. 그래서 보안 제출을 해서 자료를 요출을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고 다 끝났다 그러면 등록 부서에 넘겨가지고 등록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중국이 중요한 게 딱 1년에 보안을 한 번, 서류 제출 한 번만 받아요. 우리 한국처럼 2번을 받거나 보안을 연장을 해줄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이 10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10가지 보안을 다 한꺼번에 준비해서 한 번만 해서 거기서 통과를 못하면 그냥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3,500만 원, 5천만 원 주고 신청을 했는데 그냥 반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억울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심의, 그래서 민원 상담하고 전문가 심의하는 거를
둬서 언제든지 편하게 자율적으로 제조업체라든가 중간에 전문가들이 미팅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서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NMPA gov.cn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행정 전자기능 창구에 들어가면 지금 보는 것처럼 서류 진행 사항이라든가 심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이제 예. 자, 그래서 CMDA 통해 가지고 보안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자문하는 절차들 전화로 하셔도 되고 메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현장 자문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한국보다 오히려 더 충분하게 보안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향 그런 거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안 자료를 제출하고 한 번에 정리가 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보안 나올 때 공문 예시죠. 그래서 요 보안 나올 때 이렇게 해라라고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틀, 샘플을 이렇게 명시를 좀 하고 있고, 자 이제 1점, 2등급은 60일, 3등급은 90일, 보안은 통지 후 1년, 자료 보안 후 60일 이내 심사, 품질관리 시스템 심사 여부 확인, 그리고 심사 대상은 최초 연장 허가 변경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심사 20일, 등록증 발행 열흘. 그래서 오히려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세요. 중국 인증을 보면. 중국 인증서 보면은 번호만 가지고도 이게 어디 국가에서 몇 등급이고 분류 번호라든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설명이죠. 그래서 준진허를 통해서 그 경내에서 했구나, 수입 의료기구나, 대만이나 마코에서 들어왔구나 그런 내용도 알 수 있고 심사부처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분류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번호 체계라는 거죠. 자, 이제 기타 업무 보면은 등록 변경이라든가 등록사항 변경이 있어요. 자, 등기사항. 그래서 등기사항 변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순한 변경들, 행정 처리가 10일만 소요되는 것들. 그래서 등록증 상의 등록인의 명칭, 대리인의 명칭,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그냥 단순 변경으로 행정 처리 10일. 그 수입업체 나 대리점에서 주소가 바뀌거나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것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열흘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단 이제 국내 한국의 제조업체의 주소가 바뀌거나 명칭이 바뀌면은 허가 변경, 그 기술문서부터 해서 다시 심사하는 대상 변경이 되는 거고. 허가 변경 사항은 이런 경우들: 제품이 명칭이 바뀌었다, 요구사항, 그 성능이라든가 방법, 주의사항 같은 게 바뀌었다, 모델명이 바뀌었다, 그리고 생산지의 주소가 바뀌었다. 그럴 때는 허가사항 변경으로 기술심사가 진행되셔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연장 등록은 6개월 이전에 신청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등록증 재발급은 신청 후 20일 정도가 소요되더라. 그리고 등록증 재발급 할 때는 지정한 매체, 협동조합이라든가 관영 신문 매체를 통해서 1개월 동안 공지한 후에 가능하더라. 이렇게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유실했습니다라고. 그리고 사용 설명서 변경할 때의 방법. 그래서
비등록 의료기기라든가 변경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설명서, 기타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신청하시면 되고 설명서 변경은 특별하게 비용이 없더라. 그래서 절차를 보면 심사가 다 끝난 후 해야 되고 NMPA 기술심사평가센터로 이송하고 의료기기 등록 변경 신청과 설명서 변경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기타 행정 보면은 의료기기 등록 사항 관련해서 처리 절차, 의견 수렴에 관한 서식에 관한 내용들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료기기 수입 인허가 실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가 말 그대로 법규에 대한 요약, 실질적으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예,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 찾아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주어진 시간 다 강의를 했고요. 질문 같은 거 있거나 자료 요청 사항이 있으면 연락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혜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위한 4차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